복실아, 조용히 해. 엄마 아파. 거실 바닥에 쓰러진 김영희가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새벽 3시 작은 믹스견이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필사적인 소리였죠. 안방 문이 열리더니 60대 중반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뭐야, 시끄럽게. 남자는 쓰러진 아내를 힐끗 봤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엎드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죠. 남자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적당히 좀 해. 당신 꾀병 부리는 거 하루 이틀이야? 여자가 신음하며 손을 뻗었지만 남자는 걔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어요. 복실이가 벽에 부딪혀 낑낑거렸습니다. 그러나 복실이는 다시 일어나 더 크게 짖어댔죠. 남자는 화를 냈어요. 내가 그 쇼에 속을 줄 알아?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남자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실이는 멈칫하더니 다시 안방 문을 향해 달려가 앞발로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은퇴 후 아내가 유기견을 데려오자 질투에 눈먼 남편은 몰래 개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심정지로 쓰러진 아내를 꾀병이라 착각하고 외면한 그의 모든 행동이 팩캠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 안에는 한 생명을 살리려는 개와 그 생명을 외면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거실 구석, 책장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렌즈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김영희는 3년 전 남편 박철수가 은퇴한 이후로 숨이 막혔어요. 35년간 대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던 철수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왔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철수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등산 모임에도 나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차 외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바빴어요. 아직 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은퇴한 친구들은 손주를 봐주느라 정신이 없었죠. 등산 모임 사람들과는 공통 화제거리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점점 집에만 틀어박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을 봤습니다. 9시에 아침을 먹고 10시부터 낮잠을 잤어요. 점심을 먹고 또 낮잠을 자거나 TV를 봤죠.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다가 9시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영희는 처음엔 남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35년을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으니 적응이 어렵겠죠. 그래서 취미를 찾아보라고 권했어요. 여보,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한대요. 같이 다녀볼까요? 서해? 그런 거 배워서 뭐 해? 그럼 수영이라도 배워봐요. 건강에도 좋잖아요. 귀찮아. 난 집에 있는 게 좋아. 철수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뭘 제안해도 귀찮다는 말만 돌아왔죠. 그러면서도 불평은 많았습니다. 밥 줘. 뭐 해 먹을까요, 여보? 나는 아무거나 먹는다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영희는 그 말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거나가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다고 했고, 불고기를 해주면 생선구이가 땡긴다고 했죠. 어떤 날은 국이 싱겁다고 했다가 다음 날은 짜다고 했어요. 영희는 매일 4대까지 반찬을 준비했지만 철수는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건 철수의 시선이었어요. 영희가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을 바꿨습니다. 영희가 친구와 통화하면 시끄럽다고 했죠. 영희가 외출하려 하면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집안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희는 아파트 단지 뒤편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죠. 영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고 있었어요. 그때 풀숲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 영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풀숲 사이로 작은 개가 보였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믹스견이었어요. 털이 엉켜 있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났죠. 개는 영희를 보고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약해 보였어요.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니? 영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몸을 웅크렸지만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개 앞에 놓았죠. 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개를 안아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영희는 개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동물병원 원장은 개를 진찰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기견이네요. 두세 살 정도로 보입니다. 영양실조가 심하고 피부병도 있어요. 예방접종도 안 돼 있고요. 치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잘 돌보시면 건강해질 겁니다. 영희는 치료비를 냈어요. 3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영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개를 목욕시키고 약을 발랐죠. 개는 순순히 치료를 받았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복실이요. 복 많이 받으라고요. 좋은 이름이네요. 영희는 복실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철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이 개는 또 뭐야? 유기견이래요. 산책로에서 발견했어요. 어떡하려고 데려와? 집도 좁은데. 그래도 이렇게 버려진 걸 어떻게 내버려둬요. 복실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철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철수를 보고 귀를 뒤로 젖혔어요. 영희는 복실이를 안고 거실 한쪽에 자리를 마련했죠. 담요를 깔고 물그릇과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복실아, 여기가 내 집이야. 복실이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담요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복실이를 정성껏 돌봤어요. 하루 3번 사료를 챙겨주고 물을 갈아주고 산책을 시켰죠. 복실이는 처음엔 겁이 많았습니다. 사람만 봐도 몸을 웅크렸고 큰 소리가 나면 담요 밑으로 숨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손길이 따뜻하다는 걸 알아차린 후부터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복실이는 영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부엌에 가면 따라갔고 화장실에 가면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영희가 소파에 앉으면 발치에 앉아 고개를 기댔죠. 복실아, 산책 갈까?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일어났어요. 영희는 목줄을 채우고 복실이와 함께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 쉬었죠. 복실이는 영희 옆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영희는 오랜만에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복실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따르는 존재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됐죠. 그런데 철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희가 복실이 사료를 챙기는 모습, 간식을 주는 모습, 말을 거는 모습을 지켜보던 철수는 어느 날 중얼거렸어요. 걔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복실이가 얼마나 예쁜데요. 내가 번 돈으로 개상점 모신다니까. 영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복실이 사료는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간식과 병원비를 합쳐도 10만 원 남짓이었죠. 영희는 결혼 후 35년간 집안 살림을 꾸려왔어요. 자식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개 사료가 몇만 원에 저런 소리를 듣다니
영희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철수와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철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복실이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고 혀를 찼죠. 며칠 후 영희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복실이가 마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는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복실아? 영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복실이가 소파 밑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몸을 떨고 있었죠. 복실아, 왜 그래? 영희가 손을 뻗자 복실이가 낑낑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영희는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끌어냈습니다. 복실이는 왼쪽 앞다리를 절뚝거렸어요. 어머, 다리를 다쳤네. 영희는 급히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복실이는 영희 품에서 작게 떨었습니다. 영희는 거실로 나가 철수에게 물었죠. 여보, 복실이 다리 왜 이래요? 혹시 다치는 거 봤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혼자 놀다가 삐끗했겠지. 철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복실이는 평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개였습니다. 혼자 놀다가 다칠 성격이 아니었죠. 영희는 복실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원장이 다리를 진찰하더니 말했습니다. 타박상이네요. 어디 부딪힌 것 같아요. 혼자 있다가 다친 것 같은데 심한가요? 다행히 뼈는 괜찮아요. 며칠 쉬면 나을 겁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죠.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영희가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복실이는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뛰어나왔는데 이제는 소파 밑이나 화장실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죠. 식욕도 떨어졌어요. 예전엔 사료를 보면 신나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료를 먹다가도 작은 소리만 나면 움찔했어요. 영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복실이가 철수를 피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철수가 거실로 나오면 재빨리 영희 뒤로 숨었죠. 철수가 손을 뻗으면 몸을 낮추고 귀를 뒤로 젖혔습니다. 심지어 철수가 복실이 앞을 지나갈 때면 몸을 바닥에 붙이고 꼼짝하지 않았어요. 걔가 왜 이래? 버릇없이. 버릇없는 게 아니라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다고 겁을 먹어? 철수는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희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실이는 영희 품에서 작게 숨을 몰아쉬었죠. 며칠 후 영희는 친구 정숙을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10년 전부터 말티즈를 키우고 있었죠. 수가,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뭔데? 복실이가 자꾸 구석에 숨어. 밥도 잘 안 먹고 남편 보면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혹시 남편분이 때린 거 아니야?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니야. 영희야, 사람은 알 수 없어. 특히 은퇴하고 나서 달라지는 남자들 많아. 할 일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복실이를 때릴 리는 없어. 정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 요즘 펫캠이라고 있잖아. 집에 카메라 하나 달아놔. 반려동물 보호자들 많이 쓰는 거야. 펫캠. 응.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움직임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도 되고. 우리 집도 설치했어. 밖에서도 말티가 뭐 하는지 볼 수 있거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희는 한참을 고민했죠.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복실이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희는 인터넷으로 작은 팩캠을 주문했어요.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카메라였죠. 영희는 철수가 낮잠을 자는 동안 거실 책장 선반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책 사이에 놓아두니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했고 영희의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죠. 다음 날은 영희의 병원 검진 날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영희는 아침 일찍 준비를 했죠. 복실이에게 사료를 챙겨주고 물을 갈아줬어요. 복실아, 엄마 병원 갔다 올게. 금방 올게. 복실이는 불안한 눈으로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는 복실이를 한 번 더 쓰다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영희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영희는 무심코 핸드폰을 꺼냈죠. 팩캠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가 보이고 TV가 보이고 책장이 보였어요. 복실이는 소파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꼬리만 살짝 보였죠.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렸어요. 철수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바지만 입고 있었죠. 철수는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었어요. 맥주를 꺼내 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철수는 맥주캔을 들고 소파로 걸어갔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습니다. 야구 중계가 나왔죠. 철수는 맥주를 마시며 TV를 봤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맥주를 다 마시고 캔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는 소파 밑을 들여다봤죠. 야, 이리 와봐.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철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리 안 와. 안 나올 거야? 복실이가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어요. 몸을 최대한 낮추고 귀를 뒤로 젖힌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철수 앞에서 멈췄죠. 철수는 복실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퍽! 복실이가 옆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어요. 낑낑. 복실이가 작게 울었습니다. 철수는 웃고 있었죠. 재미있네.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죠. 화면 속에서 복실이는 벽구석으로 도망쳤어요.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죠. 그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걔 주제에 잘 먹고 잘 자네. 나보다 낫네. 영희는 나한테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면서 걔한테는 온갖 거 다 사주더니. 철수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복실이는 한참을 구석에서 떨다가 조용히 소파 밑으로 다시 숨어들었죠.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김영희님,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김영희님, 네. 영희는 겨우 대답하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검진을 받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복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영희는 집에 돌아와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복실이는 영희 품에서 작게 떨었습니다. 영희는 복실이의 옆구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죠. 아파. 여기에 아파. 복실이는 영희의 얼굴을 핥았어요.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작고 약한 생명을 어떻게 때릴 수가 있을까? 영희는 복실이를 꼭 안았죠. 여보,
복실이 어디 다친 것 같아요. 철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걔가 혼자 놀다 부딪혔겠지. 혼자 놀다가요. 복실이가 얼마나 얌전한데요. 그럼 뭐 어쩌라고? 걔 병원에 또 데려갈 거야? 돈이 얼마야? 내가 35년 벌어서 모은 돈 당신이 얼마나 펑펑 쓰는지 알아?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철수와 말다툼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희는 복실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낮에 본 영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철수가 복실이를 발로 차는 장면. 복실이가 벽에 부딪혀 낑낑거리는 모습. 철수가 웃으며 맥주를 마시는 장면. 영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다음 날부터 영희는 외출할 때마다 팩캠을 확인했어요. 마트에 가서도, 은행에 가서도, 친구를 만나서도 수시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철수는 거의 매일 복실이를 괴롭혔어요. 발로 차기도 하고, 꼬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사료 그릇을 걷어차기도 했죠. 어떤 날은 복실이가 물을 마시려 할 때 물그릇을 발로 차서 물을 쏟아버렸어요. 복실이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흘러내린 물을 핥았습니다. 재미있네, 진짜? 물 핥는 거 봐. 꼴이 우습네. 철수는 그럴 때마다 웃었어요. 심심풀이였습니다. 복실이가 도망가면 웃었고, 복실이가 구석에 숨으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영희는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영희는 철수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한 게 들통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철수는 카메라를 치워버릴 것이고 복실이는 더 위험해질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영희는 자녀들을 만났어요. 큰딸 은지와 아들 민수였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은지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민수는 신혼 1년 차였어요.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지가 영희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요즘 잠을 못 주무세요? 좀 그래. 민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는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계시지.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답답하시겠다. 그러게.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영희는 복실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알면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영희는 35년간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시댁과의 갈등도 혼자 사겼고 경제적 어려움도 혼자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을 고자질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은지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괜찮아. 영희는 억지로 웃었어요. 은지와 민수는 영희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희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복실이는 영희의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영희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복실아,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복실이는 영희의 손을 핥았어요. 그날 밤 영희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왼쪽 팔이 저렸죠. 영희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가슴이 답답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밥맛도 없었죠. 영희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어느 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더 답답했어요. 마치 큰 돌이 올려져 있는 것 같았죠. 영희는 철수를 깨우려 했습니다. 여보, 응, 나 좀 이상해요. 뭐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왼쪽 팔도 저리고요. 또 시작이네. 당신 요즘 꾀병 부리는 거 버릇됐어. 어제도 머리 아프다더니 금방 또 괜찮아지고. 소화제 먹고 자. 철수는 뒤척이며 다시 잠들었어요. 영희는 철수의 등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죠. 영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영희는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마시려 했어요. 하지만 컵을 잡는 순간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통증이 밀려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입술이 파래졌죠.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복실아, 영희가 작게 불렀습니다. 복실이가 담요 위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영희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죠. 복실이는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영희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영희는 복실이를 보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복실이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죠. 복실이는 안방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짖었습니다. 안방 문을 앞발로 긁었죠. 드득드득. 나무 문에 흠집이 났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계속 짖었어요. 1분, 2분, 3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죠. 영희가 쓰러져 있었어요. 복실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짖지 않으면 영희가 위험하다는 걸. 5분쯤 지났을까요? 안방 문이 열렸어요. 철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뭐야, 시끄럽게. 철수는 복실이를 보더니 화를 냈어요. 복실이는 계속 짖으며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철수가 거실로 고개를 돌렸죠. 바닥에 쓰러진 영희가 보였어요.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영희는 엎드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춰서서 영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철수는 가만히 서 있었죠. 복실이는 계속 짖으며 영희를 가리켰습니다. 철수는 한 걸음 다가가서 영희를 들여다봤습니다. 영희는 움직이지 않았죠. 철수는 혀를 찼어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적당히 좀 해. 당신 꾀병 부리는 거 하루 이틀이야? 어제도 아프다더니 멀쩡하기만 하면서. 복실이는 더 크게 짖었어요. 철수는 복실이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퍽! 복실이가 옆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어요. 낑낑. 복실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짖기 시작했죠. 더 크게, 더 필사적으로. 철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 쇼에 속을 줄 알아. 지난주에도 배 아프다고 난리쳐서 병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잠 좀 자자. 철수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딸깍.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죠. 복실이는 당황한 듯 안방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다시 짖었습니다. 문을 긁었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다시 잠들었죠. 복실이는 영희에게 돌아갔어요. 영희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영희는 반응이 없었죠. 복실이는 낑낑거렸어요. 복실이는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복실이는 쉬지 않고 짖었어요.
목이 쉬어도 멈추지 않았죠. 새벽 4시. 옆집에 사는 청년 지훈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IT 회사에 다녔고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복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처음엔 무시했어요. 가끔 애완견들이 짖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됐죠. 5분, 10분, 15분. 짖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점점 더 필사적으로 들렸습니다. 왜 저렇게 짖지? 뭔가 이상한데. 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소리는 옆집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옆집 문 앞에 섰죠. 귀를 기울였어요. 개는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평소엔 조용한 집이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짖는 건 처음이었어요. 지우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응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죠. 딩동딩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개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지우는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옆집인데요. 개가 30분 넘게 계속 짖고 있는데 주인이 응답을 안 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지우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119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어요. 경찰도 함께 왔습니다. 지우는 상황을 설명했죠. 개가 30분 넘게 짖고 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응답이 없었죠. 경찰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비상키를 받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실이가 짖으며 뛰어나왔습니다. 거실을 가리키며 짖었죠. 구급대원이 재빨리 들어갔어요. 환자 발견. 의식 없음. 호흡 미약. 구급대원들이 영희에게 달려갔습니다. 한 명은 맥박을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꺼냈어요.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삐삐삐삐.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죠.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즉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영희를 들것에 올렸어요. 복실이는 영희를 따라가려 했지만 지훈이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줌마 곧 돌아올 거야. 복실이는 지훈의 품에서 낑낑거렸어요. 영희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안방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문을 여세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죠. 철수가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부인분이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철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실을 보니 깨진 유리 파편과 물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미 떠난 후였죠. 철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영희를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젊은 의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남편입니다. 부인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산소 포화도가 낮고 혈압이 불안정해요. 응급시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행히 빨리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119 대원 이야기 들으니 옆집 분이 개가 짖는 소리 듣고 신고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서 함께 계셨죠? 네, 부인분이 쓰러지신 걸 못 보셨나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개가 짖지 않았나요? 옆집 분 말로는 개가 30분 넘게 짖었다고 하던데요. 철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잠을 깊이 자서 몰랐습니다. 걔도 평소엔 조용한 편이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표정이 석연치 않았죠. 철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영희가 쓰러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영희, 복실이가 짖던 모습. 철수는 고개를 저었죠. 몇 시간 후 은지와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철수에게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기 전 급하게 간호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김영희 환자 보호자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 시술 중이세요. 다행히 발견이 빨랐습니다. 옆집 사시는 분이 신고해 주셨대요. 은지가 되물었습니다. 옆집이요? 아버지가 집에 계셨을 텐데요. 아, 남편분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옆집 분이 댁에서 걔가 너무 심하게 짖어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신고하셨답니다. 구급대원들 말로는 걔가 30분 넘게 쉬지 않고 짖었대요. 민수와 은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걔가 그렇게 짖었는데 아빠가 몰랐다고? 두 사람은 복잡한 표정으로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는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왔냐? 심근경색이래.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집에서 같이 계셨잖아요. 왜 몰랐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 걔가 짖지도 않았고. 은지가 눈을 찌푸렸어요. 복실이가 짖지 않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옆집 사람이 걔 짖는 소리 듣고 신고했다면서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자고 있었다니까 난 못 들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발견한 거예요? 아빠가 문 열어준 거 아니에요? 옆집 청년이 신고해서 구급대원이랑 경찰이 문 두드려서 깼다. 난 그때 알았어. 은지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복실이가 짖었는데 아빠는 몰랐다고 했죠. 그런데 옆집 사람은 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복실이는 어디 있어요? 옆집 청년이 맡고 있어.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편했습니다.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영희는 의식을 회복했어요. 눈을 떴을 때 은지와 민수가 옆에 있었죠. 엄마, 은지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죠. 복실이는? 옆집 분이 봐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복실이가 엄마 구했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지가 영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복실이가 짖어서 빨리 발견돼서 다행이래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대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났네. 네. 영희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철수는 영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지와 민수는 조용히 지켜봤죠. 영희는 힘없는 손으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간신히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팩캠 앱을 열었죠. 저장된 영상 목록이 나타났어요. 영희는 그중 새벽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이 보였어요. 바닥에 쓰러진 영희가 보였습니다. 복실이가 미친 듯이 짖고 있었죠. 은지와 민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철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안방 문이 열렸어요. 철수가 나왔습니다. 복실이가 짖으며 영희를 가리켰죠. 철수가 말했어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적당히 좀 해. 당신 꾀병 부리는 거 하루 이틀이야? 철수는 복실이를 발로 찼어요. 그리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실이는 계속 짖었죠. 영상이 끝나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받아들고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낮의 영상이었죠. 철수가 복실이를 발로 차는 장면, 꼬리를 잡아당기는 장면, 사료 그릇을 걷어차는 장면, 물그릇을 엎는 장면. 아빠가 복실이를 때렸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꾀병이라고 하고 다시 들어가서 자요? 이게 사람이에요? 나도 잠결이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정말 꾀병인 줄 알았어. 거짓말 마세요.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복실이가 그렇게 짖는데 어떻게 몰라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실이는 엄마 살리려고 맞으면서도 짖었는데 아빠는 뭐 하신 거예요? 복실이가 아빠보다 낫네요. 아니, 복실이는 짐승이라도 주인 살리려고 했는데 아빠는 짐승만도 못하네요. 철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영희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빨랐죠. 의사는 더 큰 문제 없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철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철수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은지와 민수도 아버지와 거리를 뒀죠. 병실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어느 날 은지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엄마 괜찮아. 너희 불편하잖니? 이서방도 있고. 괜찮아요. 아이들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원룸 하나 구할게요. 엄마 혼자 지내실 수 있게요. 아빠한테 안 가셔도 돼요. 영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두 자식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구나. 은지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아빠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햇살이 잘 들었죠. 영희는 퇴원하는 날 원룸으로 갔어요. 은지와 민수가 짐을 날랐습니다. 철수는 집에 있었죠. 영희는 집에 들르지 않았어요. 원룸에 도착하자 복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복실이를 데려다 줬어요. 아주머니 복실이 잘 돌봤어요. 정말 똑똑한 개예요. 고마워요, 지웅 씨. 복실이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복실이가 정말 대단해요. 진짜 끝까지 짖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워낙 필사적으로 짖어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복실이는 영희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영희는 무릎을 꿇고 복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실아, 보고 싶었어. 고마워. 복실이는 영희의 얼굴을 핥았어요. 영희는 복실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실이는 영희 품에서 낑낑거렸죠. 은지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알았어. 고마워. 민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변호사랑 상담도 했고요. 영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유기, 학대, 방임, 이혼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참 서류를 들여다봤죠. 변호사가 그러는데 팩캠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래요. 엄마한테 유리하게 진행될 거래요. 아빠가 엄마 생명을 구하지 않은 것도 유기로 인정된대요. 알았어.
영희는 서명을 했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후회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은지와 민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아빠한테 연락 안 할 거예요. 왜 그래? 나도 실수한 거야. 실수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꾀병이라고 하고 다시 자러 들어간 게 실수예요. 나도 잠결이었다니까. 정말 꾀병인 줄 알았어. 복실이는 맞으면서도 엄마 살리려고 짖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복실이를 차버리고 자러 들어갔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짐승만도 못해요. 복실이가 아빠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니니까요. 야, 민수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철수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영희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이 준비돼 있지 않았죠. 빨래도 쌓였고 설거지도 밀렸어요. 철수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치만 꺼내서 먹었죠. 어떤 날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하지만 매일 그렇게 먹으니 질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에게 먼저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민수에게도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문자를 보냈어요. 은지야, 아빠다. 밥 좀 먹자.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수에게도 문자를 보냈죠. 민수야, 연락 좀 해라. 역시 답장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철수는 배가 아파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와서 물을 마시려 했지만 일어서기가 힘들었어요. 몸에 열이 있었습니다. 감기인 것 같았죠.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물 떠다 줄 사람도 없었고 걱정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져줄 게도 없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철수는 법원에서 이혼 소송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영희가 제기한 소송이었죠. 통지서에는 출석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철수는 변호사를 선임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희의 말이 맞았죠. 철수는 영희를 지키지 못했어요. 법정에 출석하는 날, 철수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영희도 와 있었어요. 은지와 민수가 영희 옆에 앉아 있었죠. 재판은 짧았어요. 판사는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팩캠 영상이 제출됐죠. 판사는 영상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피고인은 이 영상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인의 유기 및 학대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0%로 진행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영희는 은지와 민수와 함께 법정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아 앉아 있었죠. 몇 달이 지나고 영희는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2개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복실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했어요. 영희는 아침마다 복실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산책로를 걸으며 공원에서 다른 반려견 보호자들을 만났죠. 복실이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영희는 사람들에게 복실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영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센터를 방문해 유기견들을 돌봤습니다. 복실이처럼 버려진 개들이 많았죠. 은지와 민수는 자주 영희를 찾아왔어요. 복실이와 놀아주고 영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이제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영희는 미소 지었어요. 한편 철수는 여전히 텅 빈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복실이의 빈 밥그릇이 놓여 있었죠. 철수는 며칠 전에야 그것을 치웠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철수는 복실이 밥그릇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철수는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는 복실이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복실이에게 사료를 담아주며 웃었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고마워. 우리 행복하게 살자.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사료를 먹었어요. 가끔 영희를 올려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복실이를 쓰다듬었죠. 이제 이 작은 개가 영희의 가족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짖습니다. 하물며 35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어때야 할까요? 오늘 사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따뜻한 밥을 먹고 두 발로 걷는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내 가족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팩캠 속 남편처럼 개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복실이가 보여준 그 순수한 사랑이 오늘따라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서로를 위해 짖어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